김민아의 시사 위키. 방금 제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전교조의 사립위원장, 전교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랬네요. 김동국 위원장이셨는데요. 자,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항목은요. 터키 버버리인데요. 이게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서 또 화제입니다. 터키 리라화 환율이 폭락을 해서 명품을 터키에서 직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인데요. 물론 실제로 하려면 뭐 배송 대행이라든지 여러 조건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명품 얘기는 빼고 터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경제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터키 정부는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론슨을 자국민에 대한 어떤 기독교 개종 시도 그리고 군사정보 취득 이런 혐의로 2016년부터 구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터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올해 브론슨 목사를 송환할 예정이었는데 이 약속을 지금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것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겁니다. 뭐 터키가 원래는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속주의로 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말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인데요. 예. 또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터키 공군기지에 미군의 전술핵 무기가 들어가 있을 그럴 정도인데 예. 하지만 21세기 술탄이라고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 이후에 좀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2016년에 이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다가 실패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맞아요.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 페틀라우 뷸렌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뷸렌이 쿠르드족 독립 세력과 함께 미국의 사주를 받고 뭐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터키 정부가 뷸렌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도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뭐 이렇게 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환율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단순히 미국의 그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원래부터 터키 경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터키 정부가 이 대규모의 정부 지출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무역 수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현재 터키의 외화 부채는 GDP 대비 50%를 웃돌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도 터키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저금리 정책을 그대로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터키의 재무장관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만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터키 위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로 전염되는 거 아닌지 이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터키 은행에 돈을 빌려준 유럽 은행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위험에 노출된 자금이 한 94조 원 규모 된다고 그러고 프랑스 은행들은 지금 43조 원 정도가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불안하다 이런 우려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유로화를 팔고 안전자산으로 생각이 되는 엔화를 사기 시작하면서 또 지난 주말 동안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일본 수출 기업에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하락하는 이런 현상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벌써 일파만파 파장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은 세계 경제에서의 어떤 미국의 역할 이게 달라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미국은 좀 위기를 겪는 국가를 도와줘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이걸 좀 천명하는 그런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물론 이 과정에서 뭐 금융자본의 이해를 관철했다든지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세계 경제 위기를 방관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은처자와 교회 세습인데요. 뭐 불교, 개신교 쭉 이어서 종교계가 연이은 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불교 이 조계종의 총무원장 설정 스님 뭐 곧 퇴진할 것처럼 하더니 연말까지 가겠다 이렇게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서 어떠한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에 12월 31일부로 총무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1일에는 16일 이전에 퇴진하겠다고 이 주변에 밝혔다라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퇴진을 지금 거부한 거다 이런 평가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은처자 논란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때 학력 위조, 재산 축적 이런 의혹과 함께
숨겨놓은 아내와 딸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문제였던 건데요. 또 지난 5월 1일에 MBC PD수첩이 설정 스님이 친딸 의혹이 있는 그 사람에게 10년간 2억 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해서 또 논란이었습니다. 불교계 시민단체와 승려단체가 잇따라 설정 스님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불국사 주지인 설조 스님이 조계사 일주문 옆에서 40일간 단식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실려가는 그런 사태까지도 이어졌었죠. 근데 설정 스님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학력 위조 부분은 뭐 일부 인정했는데 이 은처자 의혹은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면서 구강 점막세포 채취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친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행방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더군다나 오늘 설정 스님은 자신의 이 거취 문제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기득권 세력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일간지들에 실린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제 조계종 내부 상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전에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쪽의 이 주류가 설정 스님을 지지를 해서 총무원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예. 지금 의혹이 커지고 나니까 사퇴를 종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주류의 경우에는 이미 설정 스님과 자승 스님을 뭐 한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설정 스님이 가운데 끼어서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걸 두고 지금 정치권 뭐 소식 보도하듯이 전망과 해석들이 막 지금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교계는 그렇고 기독교계는 지금 명성교회 세습 얘기로 뜨겁죠.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은 사실상 적법하다고 결정한 이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가 재판국 결정은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비상식적이고 황당하며 기이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한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건 뭐 적법하다고 했던 논리는 뭐였어요? 지금 예장통합의 이 교단 헌법을 보면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후임으로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청빙된 게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보자. 이게 이제 결정의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항에서 은퇴하는 이 대목을 들어서 김하나 목사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봤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사만 목사의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은퇴를 했는데 김하나 목사가 청빙이 된 것은 2017년이거든요. 즉 2017년의 시점에서는 김사만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하. 이 조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결정은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해서 나머지 7명은 사퇴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9월에 교단 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재판국 불신임안을 낸다고 하는데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은퇴하는과 은퇴한 이걸 구분했다? 그렇습니다. 기기묘묘한 논리군요. 이게 뭐 세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이죠. 세 번째 항목은요? 홍일표 무죄 전략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에 대한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 양형이가 국회의원의 무죄 전략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최근 검찰이 양형이 운영지원단장 출신인 구모 판사를 2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이 사람은 2016년 당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관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무죄 대응 전략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일까지 한 거예요? 이 홍일표 의원은 당시에 선관위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문건은 검찰이 기소하기도 전에 이제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홍일표 의원은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또 분류가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하. 결국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가 맞춤형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무죄부터 먼저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거의 뭐 사법 컨설팅 조직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